안녕하세요. 오늘 기술가치 평가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주제는 저를 초대해 주신 이영환 교수님께서 제가 초대해서 특강을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과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전달도 하겠지만 저도 전문가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하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블록체인 연구소장도 겸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 기업 기술 가치 평가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협회인데, 전통적인 우리 자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도 하지만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시대에 이 협회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주장을 해서 제가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아서 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영환 교수님을 좀 모시고 우리 인사이트를 얻고자 해서 지난주에 좀 강의를 저희들이 좀 들었고요. 최근에 NFT가 뭐 핫해서 NFT 콘텐츠를 이제 K 무브에 좀 편성해서 좀 확산해보자 해서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좀 설립하는데 좀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상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와 좀 연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이 가치평가에 대해서 필드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 분야의 속성, 특성 이런 것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 분야는 그동안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호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나 학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드디어 이제 경영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 필요성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좀 잘 된 거라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 생태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세대, 2세대의 코인이 점점 여러분이 하시는 다오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고, 또 디지털 에셋이 NFT와 같이 이렇게 상되고, 이것이 디파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디파이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웹 3.0 프로토콜 경제를 끌고 갈 핵심적인 내용이죠. 저도 이제 금융권 출신이라 굉장히 이제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평가와 디파이를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3.0에 대한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화 진흥화 또는 맞춤형 웹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해서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보상 정책, 즉 개인의 소유권화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웹 3.0의 핵심 개념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이제 지원해 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주장하는 이런 가상자산의 가치평가의 필요성은 이제 이 웹 3.0 시대에 있어서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NFT를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이제 NFT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매개하고 교환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디파이와 결합이 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크게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은 바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이런
것을 이런 가치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디파이의 특성은 이제 이런 결합성에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레이어 밑단에는 뭐 아시겠죠? 인터넷이 기반이고죠.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대체 가능 토큰, 또 NFT와 같은 이런 가상자산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프로토콜 레이어가 이제 거래소라든지 랜딩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커스터디라든지 등등과 같은 다양한 디파이 이제 상품들이 구조를 이루겠죠. 자, 이게 다시 상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또 영역을 계속 이제 만들고 확산시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난 5월 사태죠. 루나 사태 때 이제 이런 사태가 예방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해 본다면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됐다면 하반 경직성에 의해서 이렇게 제로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들고 NFT에 대해서 조금 가치 평가와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도 이게 좀 유익하게 읽은 책인데요. 모든 것이 이제 NFT화가 될 것이고 또 모두가 이제 참여할 수가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순간에 제가 뭐 강의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진화하는데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조금 전에 모든 것이 NFT화가 되고 가상자산화가 된다라면 이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적이고 고유한 방법론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이걸 어떻게 그럼 좀 해소해야 되는가? 따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이런 프로젝트나 또는 그 가상자산이나 NFT에 대해서 정량화하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론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시장에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가치평가 협회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하거나 또는 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이런 시장에 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거냐라는 거죠. 현재는 특별한 이제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은 초기에 있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가치평가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필요하고 현재는 이제 이런 서비스 하는 곳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이런 트래픽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 게더링해서 시장에 제공해주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은 이런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서 어떤 시장에 유익한 그런 모형을 제공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데이터 분석 프레임과 같이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거나 정량적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는 뭐 유동성 지표라든지 섹터별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기존의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고 특히 가상자산 쪽에는 NFT와 같은 부분은 이 정성 분석에 대한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BAYC인가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이런 무엇이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처럼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 또 급락하고 있는 이런 리스크를 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좀 전문적인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이나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제가 좀 생뚱맞게 여러분의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장에는 지금 이런 평가에 대한 지표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레이팅이라는 개념이고요. 레이팅은 일종의 이제 등급을 알려주는 거죠. 트리플 A다, 1등급이다. 여러분들도 금융권에 가면은 여러분의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거고, 밸류에이션은 이제 값을 내주는 거죠. 화폐적 가치로 이렇게 이제 금액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레이팅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시장에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는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NFT 뱅크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마치 우리 그 금융 앱의 토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NFT 자산 관리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맡기면 언제 내가 매수 매도할 시점, 또 가격대가 얼마인가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정확도가 한 80~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이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데이터 드리븐 활용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 플랫폼이 하나 있죠. 리치고 같이 이렇게 아주 뭐 데이터를 세분화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의 속성이 아까도 설명해 드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것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속성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을 벌써 이제 누군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코레이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경제하고 해외의 브랜드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방식의 즉 레이팅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또 치코 미디어라는 곳에서는 NFT 같은 경우에 이런 몇 가지 이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NFT에 대한 가치를 실용성, 소유 이력, 또 디지털 희소성, 공급과 수요, 또 미래 가치, 또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6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만약에 제가 평가한다면 그 가중치를 제가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접근하는 사례는 이런 화폐 수량 이론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또 방법을 또 시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량 이론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시가총액을 유통 속도로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추계해 본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 이론이잖아요. 그걸 한번 활용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비탈릭 부테리는 또 좀 심화된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이 또 시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뭐 많이 알려진 방식이죠. 스탁 투 플로우 방식을 해서 이거는 우리 코인 수량을 그죠? 채굴할 수량과 비교해서 유통 수량과 비교해서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감기 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MVT 레이시오라고 이거는 우리 주가에 있어서 일종의 퍼와 같은 이런 지표처럼 네트워크 가치와 트랜잭션을 비교해서 하나의 지표로서 좀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또 증권법을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쟁글이라는 회사는 이 비트코인을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쟁글장도 저와 뭐 동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저와 동일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가상자산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디파이, NFT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 시장에 어떤 필요한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주식 시장에 PER이나 PBR과 같은 이런 지표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다양한 방식 역시 그게 정확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속성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값이 아니라도 그 지표에 따라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모형이 더욱더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쟁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쟁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송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접근해 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서 편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의 스탁 투 플로우 방식으로 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결론을 한번 도출한 것이죠. 그래서 쟁글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속성이 화폐의 속성, 디지털 금이라는 속성, 포트폴리오의 관점, 기타 관점을 통해서 한번 했더니 이렇게 한번 구간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다. 비트코인의 회의론자들은 그 무해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투자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는 이제 50만 불까지 이렇게 이 구간에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누군가가 의사결정한다면 나는 금가치의 20% 정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13만 3천 불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도 유용한 방식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누군가 이 정도만 제시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프레임을 이건 이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행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아까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하면 여기서 또 세부화된 결정 요소를 계속 세분화시키면은 모형이 좀 더 탄탄해지겠죠. 이제 이런 방식의 또 연구를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 그 리서치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런 블록체인 평가 주식회사 뭐 이런 곳이 있고요. 굉장히 한국에도 벌써 많습니다. 웨이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에서도 이런 레이팅을 보여요. 제가 아까 레이팅하고 밸류에이션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웨이시스와 또 한국의 로열티를 가져와서 또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CRC 암호화폐 등급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레이팅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가상자산 평가회사라는 데가 또 이렇게 레이팅을 또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데, 가상자산 가치평가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 가상자산 평가 인증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한번 참고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또 분야에서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가상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뭐 현황 뭐 이런 정도의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치 평가는 이제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 평가는 이제 재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자산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데, 이 주관적인 가치를 이제 객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거. 예를 들어 NFT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NFT의 가치 평가는 NFT의 다양한 속성을 평가하고 이것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가상자산이나 이것이 이제 속성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NFT 같은 경우는 NFT 자체가 있고, 그죠? 또 NFT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게 또 세분화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치 평가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게 어떤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고 평가자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뭐 주식 매매할 때도 의사결정이 사람마다 다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주체가 누가 하느냐,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이게 시장이 공정시장 가치냐 또는 경매 가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 목적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재무 쪽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자산인 이런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등 이런 프로젝트도 우리가 주식은 뭐 한 600년 정도의 역사 뭐 있지만 주가 평가는 어떤 그 방법론은 뭐 한 100년 이내에 이제 그 정립이 됐거든요. 불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방법이 이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또는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또 세분화되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자산의 변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득접근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접근법은 미래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흐름 할인법인데, 여기도 조금 레벨업을 시켜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가치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현재 공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주가 지표 같은 경우는 PBR, 뭐 PSR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시장 접근법 이제 방법입니다. 비용 접근법은 이제 원가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또는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지출된 그 비용을 시가로서 환산해서 가치 평가하는 방법. 주로
구조조정하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접근법에 의해서 많은 이제 우리 현존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산업이 발전되고 또는 뭐 시대가 또는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새로운 신성장 기업 또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평가법과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실물 옵션 평가법도 이제 옵션을 가미한 DCF 방식 이런 게 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신약 개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성공 확률이 낮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다,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한 2, 3년간 소요가 되고, 이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독성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상에는 성공률이 70%예요. 2상에서는 뭐 33%.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상에서는 25%. 또 3상이 통과된다 해서 판매 승인이 바로 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밸류에이션하는 그런 방식은 이런 걸 반영을 이제 못했죠. 단계별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반영을 못했는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런 특성을 반영한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이 아까 설명드린 리얼옵션 평가법이라고, 마치 옵션을 좀 가미한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분수법을 통해서 이런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따고 해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제가 소개드리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하면은 백서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구간에 단계별로 전개를 할 때 마치 뭐 이런 단계의 어떤 리스크를 반영한다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오늘 이제 제가 기술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좀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블록체인 역시 우리가 기술로 접근한다면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입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적용하자. 그 이유는 이게 정권이다. 그러면은 몇 개 빼고 전부 다 자본시장법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별게 아니고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특별히 해야 돼.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에 기술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도 기술 가치 평가로 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 가치도 기존의 기업 가치 평가는 일반 가치 평가하는 방법론하고 똑같이 접근합니다.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원가 접근법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요. 대표적인 수익 접근법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좀 설명이 좀 많은데요. 이 대상 기술에 대한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 미래 경제적 이익은 우리 뭐 재무적으로 말하면은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주식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인 할인율을 안정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이제 수익 접근법입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럼 현금 흐름이 얼마냐, 그리고 그다음 할인율이 얼마냐, 리스크가,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측정하면 되죠. 가령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런 팩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추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발생될 것인가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을 추정하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할인하고, 그럼 이게 이제 사업 가치가 되죠. 여기에 이 기술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기술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현재 수익 접근법에 의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이오 기술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자, 기술 가치 평가의 이제 산식은 이게 이제 DCF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 기여도를, 그럼 기술 기여도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열티 공제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로열티를 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로열티를 내가 안 주니까 그걸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보고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게 이제 로열티 공제법이고, 평가 방법은 그지 똑같은데, 그럼 이 로열티에 대한 정보가 얼마냐는 시장에 그런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가상자산 역시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원용해 볼 수가 있겠다. 또 이제 이런 모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자체 모형. 또 그 모형 역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금융기관 신용등급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문제가 발생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저희 사회가 세분화되고 많은 정보가 있고 하는데, 전통적인 그런 평가 모형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밀한 신용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대안신용평가 모형이라.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이런 방식의 신용평가 모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니 대안적인 이런 평가 팩트를 가지고 보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죠? 중요시되고 있죠. 자, 이걸 좀 활용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 인터넷 은행의 평가 모형이 되겠죠. 그죠? 인터넷 은행 역시 한계가 있죠. 왜냐? 이제 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데이터 드리븐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신용평가 모형 역시 대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좌측에 다양한 어떤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것을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이든 레이팅이든 이걸 이제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의 이런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대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용평가로는 가상자산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누가 현존하는 가상자산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이런 방식이 이제 도입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살이라는 국제적인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하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드디어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가 이어서 좀 소개해드리는데 덱스 중에 하나인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커브가 이 속성이 뭐냐면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일정 수익을 발생해 준다라는 이런 속성으로 볼 때 이것은 DCF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수익이 미래의 캐시플로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런 덱스와 같은 토큰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밸류에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아까 말한 수익적 접근 방식인 DCF 방식과 시장가치 평가법인 상대가치 평가를 이제 가지고 방법론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DCF 분석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그리고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2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적용률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서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DCF 방식의 형태의 표준화된 서식인데 이 서식에 의해서 네이버 자산이 적정 밸류에이션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 가치 평가 역시 최근 6개월간 거래량 기준으로 진수된 수수료에 적용해서 PS에 대한 멀티플을 1달러 70센트로 한번 산출해 볼 수가 있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해볼 때는 2달러 정도로 이제 산출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지표를 한번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인 방법론을 시장에서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면 그 제시된 그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수용이 어렵죠.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제공하는 이런 밸류에이션 값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치 평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된다면 디파이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겠죠.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할 시점에 투자 금액이 얼마가 돌아올 거냐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익률을 산출하기가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이 된다면 투자 수익률이 계산이 될 것이고 기관들 역시 그 수익률에 의해서 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지털 자산법이 이제 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입법 방향을 보시면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총론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발행 공시, 유통 공시 이런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이제 위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처럼 뭐 시세 조정 지금은 이런 게 뭐 규제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미공개 정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특히 사업자 규제로서는 이런 거죠. 사업자 감독도 하지만 그죠? 개목 규제라든지 그래서 어떤 시장에 이제 교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 이런 구체적인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보면은 이런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입법이 된다면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역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자산 전문 평가 기관이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평가 기관화해서 어떤 경제적 수익을 얻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이제 세파이라고 그러죠. 전통 금융 시장에는 신용정보회사, 평가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회사가 디지털 자산 전문 평가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의 속성을 이제 그런 회사가 많이 알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속성을 많이 아는 전문가 그룹에서 이런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형을 만들 때 그런 속성을 좀 더 충분히 반영된 그런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역할을 뭐 저도 저는 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보시면은 금융위원회처럼 그죠? 디지털 자산 금융위원회를 만들어서 업무를 디지털 자산 금융산업진흥원에 이제 위임을 하죠. 그럼 이 진흥원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시스템 구축하고 인력 양성을 하죠. 여기 이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기관을 통해서 사업자가 상장할 때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가 이 디지털 자산 금융거래 사업자, 즉 거래소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현재는 우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자산운용사와 같이 기존의 방식처럼 스터디를 따로 하는 사업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밸류에이션하는 관점에서 이런 이제 전문 평가 기관의 제 역할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작동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건 뭐 제 4견인데요. 제 4견인데 뭐 가상자산이든 NFT든 이런 가치 평가는 통화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NFT화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정보 수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시장이나 또는 그 이용자에게 수용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니즈를 선점하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방식, 그거는 결국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경험했던 우리 유저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방식에 통해서 시장의 니즈를 잘 반영한 그런 평가 방법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재무제표 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정권이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정권이라고 그러면 재무제표에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죠? 분류가 되면은 기관이든 뭐 투자에 대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되거나 레이팅이 되면 투자 대상이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자산 편입할 때 어떤 우량주를 몇 프로 편입하라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정리정돈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탈금융화되다 보니까 P2P가 되잖아요. 그죠? 제도하고 상관없이 이게 뭐 거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끼리. 그렇다면은 이제 제도권에서 통하는 그런 방식과 탈중앙화된 P2P 영역에서도 별도의 이런 방식이 또 탄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디스커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 주시면 저도 좀 설명드리고 저도 여러분의 설명을 좀 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